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상표법 제34조 마지막 부분 제20호와 21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호하고 21호는 서로 좀 연관된 그런 조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호는 신의 측에 반하여 출원한 상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20호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업, 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 출원한 상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표법 33조 식별력과 관련해서는 상표법 33조 1항 7에 보면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식별력 없는 거는 1호부터 6호에 해당하지 않는 걸 하더라도 기타는 그냥 7호에 의해서 다 그냥 거절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34조에 있어서는 1호부터 21호까지 21가지 그 구체적인 부등록 사유에 대해서 쭉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뭐야? 일단은 상표를 받을 수 없는 상표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절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해가지고 상표법 34조 1항 1호부터 21호는 열고 규정이에요. 예시 규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딱 해당하면 상표를 받을 수 없는 상표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적어도 34조 1항의 어느 조항을 가지고 거절할 수는 없어요. 또 다른 요건을 위반이다 해가지고 거절하는 건 몰라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이런 신의 측의 관계를 위반을 해가지고 출원했다 하는 경우에 이제 어떤 사람이 없는 거야. 1호부터 쭉 보니까 신의 측 위반의 경우가 없었어. 그러니까는 뭐야? 이거는 그냥 4호 공소양속 위반, 신의측 위반이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다투는 거야. 근데 대법원은 뭐라 했냐? 신의측 위반의 경우에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명시적인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 여기서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이 신체 위반한 경우가 사실은 일반 법감정에 비춰봤을 때 정당하지 못한 출원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거절 이유로 하기 위해서 이 20호를 여기다가 딱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은 계약 관계라든가, 자, 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대리점 계약을 한다고 쳐봐. 그럼 우리나라 수출할 상표가 상품이 뭔데? 또 우리나라에 들면은 뭐 합작 투자 계약을 한다든가, 기술 이전 계약을 한다든가, 원료 공급 계약을 한다든가 이럴 때 거기에 붙은 상품이 뭔데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아는데 뭐야? 이 사람 보니까 출원을 안 해놨어. 그러니까 뭐야? 협상력의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가 먼저 딱 출원을 해놓는 수가 있어. 너 나랑 계약 체결 못하면 이제 우리나라 못 들어와. 왜? 상표는 내가 먼저 출원해서 확보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런 계약 관계라든가 업무상 거래 관계나 그 밖의 관계를 통해서 타인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 동일상표를 동일상표에 출원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등록 못 받게 한다 하는 것이 20호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입법 취지를 보면은 이것이 2014년에 6월 11일 날 이제 도입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처럼 옛날에는 이렇게 규정이 없어서 안 된다 했다가 이제 이것을 두게 된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요건을 보면은 동업, 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한 것일 것인데 여기 우선 동업 또는 의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정식 계약관계나 거래관계가 있었다든가 또 기타 그런 것을 입증할 만한 그런 증명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심사기에 있는 것처럼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 사용을 배제하게 단독으로 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동업하기로 해놓고 파트너 중에 갑과 을이 같이 하게 해놓고 뭐야 그래 우리는 그 다음에 이런 걸 쓰기로 하자 카카오를 쓰기로 하자 이렇게 해놓고 뭐야 갑이 을하고 상관없이 동업자 파트너 상관없이 지가 딱 단독으로 등록을 딱 해놔. 그래 놓고 이제 어떻게 동업을 끌어나갈래 해가지고 여러 가지 너는 얼마 투자하고 나는 뭘 얼마 투자하고 뭐 해서 하고 본사는 어디다 하고 뭐 제주도 할래 아니면 판교에다 할래 어디다 할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누구는 고용하고 누구는 뭐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얘기가 잘 나가다가 뭐야 어느 한 쟁점에 있어서 틀어져 양쪽이 에? 그러면 뭐야 너는 그 다음부터 카카오 못 써 나만 쓰겠어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용 준비 중이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라 입증한다면 이제 이메일로라든가 뭐 팩스나 이메일로 또 카카오나 아무튼 뭔가 이렇게 자료가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야. 서로 논의한 게 그런 걸 입증을 해가지고 이런 관계 있었는데 왜 이 사람이 출원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종업원이 회사 제품 출시 계획을 알고 해당 상표를 미리 출원해 선점하고 하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그래서는 안 되지. 그거는 이제 완전히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나 이걸 또 그렇게 하는 경우 사람이 과거에 있었나 봐요. 이제는 뭐 그런 걸 사례 구체적으로 안 봤지만 자기 와이프라든가 사촌 친척 이름으로 출연하는 경우도 있어. 우리 회사가 뭘 출시했는지 알아. 그래갖고 뭐 어마어마하게 광고도 찍어놨는데 뭐야 이제 런칭을 하려고 이제 언론 보도 딱 런칭하려고 딱 하는데 딱 출연해놓고 뭐야 애를 먹이는 거지. 에? 그럼 뭐야 이거 회장님 결제까지 났고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했는데 뭐야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NC 소프트가 전 세계에다가 이제 그 게임 깔려고 게임을 개발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이런 특정한 이제 게임이 뭐 EL이든 뭐 게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가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했어. 10년간 예를 들면 한 뭐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뭐 투자 제작비만 한 1천억 들어갔어. 어마어마하게 했어. 이제 곧 출시하려 그래. 근데 직원이 누군가가 딱 먼저 딱 출연해 버려.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 게임 제목도 다 바꾸고 막 다 바꿔? 언제 작업해? 그 어떻게 그게 저기 하겠어요? 어마어마한 손해가 오겠죠. 그러면 그런 거는 자기 하면 안 되지.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거 하려면 뭐야? 작업에 들어가기 전부터 네이밍을 정했으면 뭐야? 먼저 출원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개발 작업을 하듯이 이렇게 해야지 다 해놓고 런칭하게 돼. 그때 가서 이제 출원해볼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처럼 대리점 등 업무상 거래관계에 있는 자가 거래 대상이 되는 제품 상표를 선점한 목적으로 이렇게 출원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렇게 중소무역회사 하는 사람들이 무역상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 왜 그러면 나만 수입 독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동의했어? 동의도 안 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떡 해놓은 거야. 그래놓고 나중에 너 왜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 보면 나 한국 여기서 수입 대리 하는데 너한테 돈 주고 막 물러서 하는데 나 비즈니스도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너는 왜 안 해놨어? 그래서 내가 한 거야. 너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한 거야. 응? 그럼 그 상표 넘겨줘. 그러면은 그냥 안 넘겨줘. 애를 먹여요. 독점 소유권을 줘. 아니면 막 엄청난 돈을 달라 그래. 막 그래요. 아니 뭐 출원료하고 등록료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그거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자 해서 20%의 규정을 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그런 거 다 신의성질의 원칙에 계약성이 신의성질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해가지고 공소양성 위반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은 대법원이 그랬어요. 어디 무효사유에 그런 규정이 없잖아. 21호에 그 열거 규정인데 없잖아. 안 해줘. 등록 거절 아니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조항을 넣어야 돼. 그래서 만든 게 20호야. 그 밖의 관계는 뭐 일정한, 그 밖에 기타 일정한 신성실 관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역 브랜드 공모전의 당선자를 공모전 심사위원이었던 자가 무단으로 출연한 경우, 옛날에 제가 과거 이런 사례가 있었던 걸로 내가 들고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심사위원한테 지가 막 출연해, 공모받고. 그거 안 되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품을 알고 있을 것이에요. 여기서 타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출원인과의 관계에서 특정한 신의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당연히. 신성시 원칙, 이걸 위반하는 거니까. 이때 타인은 국내 또는 외국의 자연인, 법인은 물론 법인격이 없는 단체나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라는 것은 이제 속죄죄 원칙상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그런 경우에 하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하려고 하면 그것도 국내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외국에 우리나라에 수출하려면은.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상표로서 기능하지 않는 드라마 제명이나 저작물이라고 다 보여주는 거 무조건. 그러면은 방송 타고 다 뭐 방송만 타면 다 그게 뭐 제명이면 다 그냥 다 보여주는 거야? 그건 아니죠. 그것이 상표에서 기능을 할 때 보호를 해주는 거지. 뭐 드라마만 나오면 다 펜트하우스 이렇게 나왔다 이거야. 그러면 그게 다 무조건 상표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 상표로서 기능을 할 때에 그런 경우에 이제 보호를 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또는 그렇게 사용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경우죠. 그 다음에 계약관계 등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래관계나 계약관계 있었다라고 하면은 대개는 이제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 중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 주는 거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대개는 이제 알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출원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건 뭐 그런 것이고요. 이제 판단 시 유의사항은 이거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부정한 목적, bad face가 있거나 타인의 신용에 편승하여 프리라이더는 그런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냐, 이런 거, 이런 경우라면은 이제 20호도 적용되고 때로는 이제 13호도 적용되고 또 그 주지 조명도에 따라서는 이제 뭐 그 9호라든가 뭐 11호라든가 이런 주지상표, 조명상표, 또 뭐 12호 수요자기만 이런 것도 적용될 수는 있는 거겠죠. 아무튼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가끔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어떤 남의 상표가 있는데 그런 특정한 관계가 있는 자들이, 신유관계에 있던 자들이, 계약관계 거래에 있던 자들이 이제 그 중에 이제 상대방 거를 출원하는 거 아니에요. 동의 없이.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때에 이게 원래 누구의 상표야?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먼저 사용한 게. 이게 누구야? 갑이야, 을이야, 도대체. 출원인 갑이 그 사람이 원래 선사용자 그 사람이었어? 아니면 엉뚱한 타인인 을의 것이었어? 이렇게 하는 것에 따라서 운명이 갈라질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있었던 대부분 사례를 봅시다. 장보고 사건을 보세요. 이건 비료, 상품은 비료예요, 비료. 근데 갑이 이제 그런 걸 시설도 다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비료를 만들어서 이걸 판매를 하고 이런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영 위탁을 을에게 했어. 그래서 을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맡아서 이제 영업을 했어요. 비료도 만들고 포대에다가는
이제 이게 제조원 뭐 저기 뭐 제작자 갑 뭐 이런 제조원 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영업을 열심히 했어. 근데 출원을 의뢰해버린 거야. 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사건이에요. 갑이 왜 내 상표를 네가 뭐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된 사건이에요. 여기서 이제 대법원은 우선 을은 그냥 맡아서 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시설이나 이런 거 다 갑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을조차도 뭐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서 뭐야 위탁자인 갑의 이름을 비료 포대에다가 이렇게 썼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사실은 갑의 시설에서 만드는 제품이고 이 갑의 이름으로 이렇게 판매되는 제품이라 하는 것은 을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을이 이런 경영 위탁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면서 을의 명의로 출원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예? 신성실 여기 20호 해당된다고 봐야 된다. 즉 뭐야 갑이 이제 진정한 상표 사용자다 하는 것이죠. 진정한. 근데 또 하나는 청문각 사건이야. 이건 이제 출판사인데 뭐 출판업계가 좀 어렵지만은 이거를 갑이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이것을 을에게 양도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상표권 이런 것 상호 이런 것도 다 권리를 일체 양도한다 이렇게 됐다고. 근데 이제 을이 또 이 권리를 병에게 양도를 했어. 예? 병에게 일체. 그렇게 돼 있는데 아니 갑은 자기 그렇게 비즈니스를 넘겼으면은 그걸로 그쳐야지. 또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상표 출원을 갑이 떡 해버린 거야. 또 청문각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병은 뭐가 되는 거야? 도대체 그 양수받은. 나 그 청문각 출판 사업 해보려고 다 돈 주고 양수받아서 했는데 아니 보니까 병이 갑이 떡 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또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또 대법원은 그런 경우라면은 양수인 병에게가 진정한 권리자가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갑 너는 신용의 원칙 위반된 거야. 네가 출원한 거는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판례가 있다. 사례가 있다. 사례형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20호, 21호는 사례형으로도 2차에도 나오기도 1차에도 물론 나오지만 2차에도 종종 나오는 주제다 하는 거예요. 다른 조문과의 관계는 옛날에 뭐야 신성적 원칙 하면 사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20호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의생실의 원칙에 위반이 되면은 20호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 무조건 4호는 적용 안 되냐 영원히 그건 아니에요. 4호는 뭐야 여러 가지 공법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거 등록 안 해줬다 그런 얘기도 그런 취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상표 이 출원하는 이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돼 가지고 그 등록을 인정한 것이 상표법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도저히 이거는 용인할 수가 없는 그런 케이스가 하면은 그때는 4호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 그렇게 케이스 찾아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으면 되게 신의칙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로 20호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 다음에 4호에서는 공소양서 거기서는 상표 그 자체가 뭐 도덕관념을 해하게 하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외설스러운 거라든가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공소양서에 반하게 위반되는지 여부 이런 것을 이제 판단을 하는데 20호는 뭐 공소양서 이런 건 안 따져. 상표 출원 과정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관계에 있어서 신성적 원칙 위반해서 이 사람의 상표를 갑의 상표를 을이 말이야 신성적 원칙 위반해서 출원한 거구나.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어떤 경우에는 공소양성에도 위반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4호도 적용할 수가 있고 20호도 적용 함께 다 적용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 13호. 13호는 뭐야? 부정목적 출원 상표 등록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내 또는 외국에 이렇게 인식됐을 것을 필요로 하잖아요. 13호를 적용하려면 이런 것처럼 모방되는 상표가 특정인 상품을 표시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이제 13호인데 20호는 그런 거 안 따져. 인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안 따지고 신상적 위반해서 출했어. 그러면은 타인의 상표가 뭐 수요자들에게 인식된지 안 된지 따지지 않고 뭐야 신상적 위반이라는 이유로 그냥 거절하는 거야.
그 다음에 13호는 모방된 상표 사용자가 출원인 사이에 뭐야 신의성실관계 이런 신의관계를 요건을 하지 않죠. 그럼 그냥 모방했어 그러면 이제 거절의 악의로 그러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신성실관계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13호는 부정목적 있어야 되죠. 근데 20호는 부정목적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 다음 13호는 뭐야 상품에 제한이 없어. 상표만 동일 유사하면 뭐야 상품에 관계없이 그냥 무조건 다 13호를 적용할 수가 있는데 20호는 뭐예요? 상품에 제한이 있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하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적용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거 어떤 상표는 양자에도 다 해당할 수가 있어. 13호나 20호. 그러면 당연히 양자를 다 함께 적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판단 시점은 언제냐? 출원한 때예요. 이런 거 잘 알아놓으라 했죠. 또 위반형은 거절 이유 무효사유고 제척기간은 없어요.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이 조금 입법적으로 고려를 해야 돼. 약간 이거 사익을 보호하는 듯한 규정 아니에요, 이게? 근데 왜 이게 제척기간이 없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규정은.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고 21호는 이제 20호하고 조금 많이 유사합니다. 봅시다. 조약 당사에 등록된 상표, 정유선 상표인데 21호 조문을 먼저 보겠어요. 조약 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 동업, 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의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가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돌전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 출원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잠깐 보면 여기 보면 조약당사국이라고 돼 있죠. 조약당사국. 그러면 지금 이 조약당사국이라고 하면 돼 있지. 세계무역기구라고 돼 있어. 파리협약이라고 돼 있어. 도대체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돼 있어. 뭐라고 돼 있어? 없잖아. 어떤 조약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조약 당사국이에요. 조약 당사국. 조약. 그 조약이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는 그런 조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그러니까 조약 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이렇게 됐죠. 그래서 법조원에 지금 등록됐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제 누가 상표를 출원했어. 외국인이 봤을 때, 이게 뭐야? 내 상표? 베꼈네. 우리 이거 수입대조업자 이거 베꼈네.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거 21호에 해당해. 이래가지고 이제 정보 제공이나 이의신청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원래는 이 상표는 출원을 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다 나옵니다만 출원을 하면 심사를 하죠. 거절률을 발견할 수 없을 때는 이제 출원 공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등록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의 신청이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이유가 없거나 이러면은 뭐야 등록 결정이 나오고 그래갖고 등록료 내면 등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것이 이제 출원 심사 과정인데 이렇게 공고를 하잖아요. 출원을 영어로 애플리케이션이라 그래. 공고를 퍼블리케이션이라 그래. 그러면 공고 전이라도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 공고 전이라도 프리 퍼블리케이션. 공고 전이라도 이의 신청할 수가 있고 포스트 공고 후라도 예를 들어 포스트는 거 뭐뭐 후에 애프터야. 프리는 비포고 공고 전에 이의 신청할 수도 있고 공고 후에 어포지션이야. 정보 제공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 공고 후에도 되고 공고 전에도 해도 되고 다 이게 일반적인데 보통은 공고 전에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보 제공을
pre-publication opposition이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 information brief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또 영어적으로 표현한다면 pre-publication opposition이라 그래. 예. 근데 이제 공고 후에 2개월 내에 해야 되는 거 이거는 post-publication opposition이라 그래. 예.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정보 제공 또는 이제 이의신청 이런 거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걸 하면서 자기가 먼저 선상했다는 자료를 막 내요. 에?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에 이 사람하고 나는 이러이러한 동업관계가 있었고 계약관계가 있었고 거래관계가 있었고 이래가지고 이런 자료를 막 내. 에? 그리고 상표도 뭐야 동일하다 또 유사하다 이렇게 하고 내고 또 내가 사용한 상품하고 이 진상품도 또 동일 또는 유사하다 이래가지고 내.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내 주장이 받아들이겠거니 해가지고 있는다. 그러면은 왜 질까? 조약당국에 등록된 거. 등록증, 등록원본, 이 사본을 등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등록된 거다. 이 상표가 내게. 예? 그거부터 먼저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계약갱각이 이렇고 이 사람하고 상표가 또 이래서 동일유사하고 상품이 이래서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야? 등록증 안 내고 이제 그 다른 자료만 쫙 내가지고 이기겠거니 했는데 뭐야? 21호를 딱 걸어가지고 했는데 뭐야? 21호 해당 안 하고. 왜? 등록됐다는 증거가 없다. 예, 그런 판례도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요즘 특허범 판례는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사용한 것으로도 인정해줘야 된다. 예? 그걸로. 이렇게 판례가 엇갈린 판례들이 있어요. 등록되어 있어야 된다. 사용돼도 된다. 이런 식으로. 다시 대법원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랬었어요. 잘 아셔야 돼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상표. 그다음에 그 들이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의 이런 관계가 있었던 자인데 옛날에는 그런 관계가 있거나 또는 뭐야 1년 이내에 그런 관계가 있었던 자여야 돼. 1년 이내에. 예? 1년 이내에.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 조항에서 없어졌어. 없고 그냥 있었던 차가 이런 권리를 갖지 않냐고 동의 없이 그 다음에 진상표가 동일상표를 출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약간 이제 입법적인 역사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것이 이렇게 등록 거절 이유에 있지 않았어요. 이런 비슷한 조항의 취지가 어디 있었냐면 이의신청 이유에 있었어요. 이의신청 이유에. 이건 적극적으로 심사관이 이런 경우에 무조건 심사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의신청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있으면 적용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런 식의 입장을 취했었어요. 법이. 그러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또 만약에 등록이 됐다. 그러면 또 그것이 무효사유가 아니고 뭐야?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해관계 내에서 취소심판이 청구가 됐을 때 취소해가 되는 거 5년 지나면 뭐야? 제착기간 그 기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취소시킬 수가 없었어요. 무효사유도 아니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이런 거 다 없어지고 기간도 1년 이내 이런 거 없고 그 다음에 뭐야? 이 신청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무효 거절 이유고 그 다음에 뭐야? 지금은 무효사유야. 무효사유. 이거는 원래 공업소유권 보류한 파리협약 제6조의 7을 그대로 국내법에 반영을 해가지고 규정을 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이제 공정한 국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이고 그래서 2016년 9월 1일 이전 개정상표법에서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하고 또 이에 위반에 돌된 경우에는 이렇게 취소 사유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었다고 그랬죠. 5년 이내에 취소 심판 청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현행상법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 이거는 이신청이나 정보 제공 이런 거 없다 하더라도 적용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객관식에. 예, 옛날하고 다른 점이. 이신청하고 정부 적용 없이도 이제 적용할 수가 있고, 또 이 위반에 동된 것은 뭐예요? 추사유가 아니고 지금은 무효사유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점이 차이점이다. 그러면 적용 요건을 보면은 조약 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된 상품에 출원한 것이어야 되는데, 조약 당사국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넓은 의미라 했죠. 여기서 조약은. 그러니까는 파리 협약 당사국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 또 상표법 조약, TLT 체약국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그 밖에 다자간 또는 양자 조약의 당사국도 포함되는 넓은 의미라 그랬어요. 예,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보는 이러한 조약 당사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상표가 동일된 상품을 증상품을 하여 출원한 상표에 하나여 적용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상표 동일 유사, 상품 동일 유사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여긴 등록이라고 됐기 때문에 등록에 의하여 조약 당사국에 등록된 그런 거에만 보호가 되는 것인데, 예, 특허법원에서 뭐랬어요?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견해도 있고, 또 판례한 것도 있고, 사용에 의해서 해도 이거 같은 취지로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판례가 지금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대법원에 가봐야 아는 거야. 예? 예. 예. 근데 그게 중요해서 등록된 거 가지고 20비로 싸우고 다른 거 사용 갖고 싸우려고 싶으면 되게 다른 조항 가지고 싸워도 싸울 수 있잖아요. 예. 대개는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하고 정 없으면 이제 사용해 가지고 20비로 싸워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와 동업, 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20호에서 설명드린 거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거래관계란 것은 이런 정식관계, 뭐 기타 이런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관계면 되는 것이고, 그 밖의 관계라는 것은 이제 그런 신의성실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없던 자는 뭐야? 그리고 그런 거 뭐 있는지 모르는데 그냥 어디서 뭐 매체를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출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그런 관계가 있지는 않잖아요. 출원이나 하고 그 원래 진정한 상표권자 사이에 사용자 사이에 없잖아요. 그런 관계. 그러니까 20호나 21호는 적용 못하는 거지. 그러나 이제 그것이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13호 부정 목적이다. 그러면 이제 13호 적용하는 거고, 뭐 더 따라 주지, 저명, 뭐 수요자 기만 여기 해당한다면 거기 적용하는 거.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적어도 21호는 적용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그런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라고 했으니까 뭐야? 과거에 그런 계약관계 등이 있었던 자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몇 년 이내에 그런 건 없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1년 이내에 이랬는데 지금은 막 그런 제한은 없다는 거예요. 예, 없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옛날에는 개정 전에는 상표법에서는 뭐라 했냐면은 현행 상표법 이전에는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1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였던 자. 이때 대리인 것은 변리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대리인이니까 이제 대표, 물론 변리사 있을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은 대리인 것은 되게 수입 대리점 계약 체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리인이라는 것이고, 예. 또 대표자라는 것은 레프레젠티브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비즈니스 중에 라이센싱 에이전시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특허도 마찬가지고 브랜드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는 어느 회사가 패션 쪽에 진출을 하고 싶어. 근데 외국 브랜드, 우리나라 브랜드 말고 외국 브랜드를 붙여서 뭐 프랑스나 이태리 괜찮은 거 있으면 해가지고 좀 라이센스 얻어서 이제 하고 싶어. 왜냐 백화점에 내가 들어가려 했더니 도대체 입점을 안 시켜줘. 외국에 어느 정도 이름 있는 브랜드 들여다 하면은 입점 시켜줄 것 같아. 근데 내가 직접 그 컨택 소스를 알 수는 없어. 근데 그런 걸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시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들여다가 소개를 해가지고 양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래 금액의 보통 한 20% 정도, 내지 뭐 10%에서 50%, 많으면 50%까지 이렇게 수수료를 가져가요. 그런 게 라이센싱 에이전시야. 그때 그 에이전시를 영어로는요,
그러면은 그 상표권자, 외국의 상표권자하고 이 사람이 에이전시를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이때 계약 체결할 때 되게 representation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representative가 되는 거예요. 대표자야. 아무튼 에이전트인데 표현이 대표자가 되는 거지. representative.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대리나 대표자였던 자. 뭐 그런 사람만이 이게 아니고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하는 게 아니고 판례는 뭐야? 그 밖에도 대리점, 특약점, 위탁 판매업자, 통대리점 등 널리 해외에서 있는 수입선 상표권자의 상품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이런 자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이때는 그 용어에 한정되지 않고 넓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 계약에서 이제 대리점으로 된 자하고 상표를 출원한 자가 달라. 그러면 우선 원칙으로는 뭐야? 그런 관계 있거나 있었던 자여야 되잖아.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21호를 적용할 수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는 원래 대리인이나 대표자였던 자가 출원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21호에서 등록이 안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뭐야?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기 와이프라든가 무슨 뭐 친구라든가 친척이라든가 이렇게 아니면 또 엉뚱한 친구 회사 이름으로 출원한다. 이렇게 되는 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그 출원 경위를 이제 살펴봐야 돼. 무조건 형식적으로 따져서 이건 아니네. 그럼 21호 아니네 게 아니고 따져서 이게 왜 어떻게 출원하겠지? 알고 보니까 그런 관계야. 쫙 입증이 되고 이 사람의 컨트롤을 받아. 수입 대리점을. 그게 되면 뭐야? 이거 실질적으로 동일인인지. 그렇죠? 남의 명의만 이렇게 빌려가지고 이렇게 한 것 뿐이지. 그러니까 뭐야? 실질적으로 동인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21호에 해당하는 걸로 봐야 된다. 이런 게 판례예요. 그 다음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데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것. 만약에 근데 동의를 해줬다. 그래 네 이름으로 등록해. 했으면 뭐야? 여긴 적용이 안 되는 거지. 뭐 인정해 준 거니까. 근데 이때 동의라는 거는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도 이야기하는 거야. express consent뿐만 아니라 implied consent도 다. 묵시적인 것은 뭐야? 행동으로 하는 거야. 명시적인 것은 뭐야? 말이나 글로 하는 게 명시적인 것이고, 묵시적은 뭐야? behavior, 행동으로. 그러니까 뭐야? 그렇게 출연해서 알고 있어. 근데도 뭐야? 그냥 가만 놔둬. 그건 뭐야? 묵시적으로 동의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입증할 수 있다면 그것도 동의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조약단속의 등재상표권자가 우리나라 등록을 아예 포기했거나 아니면은 그 상표 등록을 취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믿게 한 경우가 있어요. 나 대한민국 관심 없으니 알아서 해. 네가 네 이름을 등록을 갖든 뭐 말든 나는 더 이상 나는 상관 안 해. 이랬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는 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서 21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단시 유의사항은 이게 마찬가지 아까 20분 설명한 것처럼 손해를 끼칠 부정한 목적이나 타인의 시정에 편성의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어도 적용이 가능해요. 이런 것이고 또 상표적 이의신청이나 정보 제공에 있었냐 없었냐 이런 거 안 따지고 무조건 이제 적용한다 그랬지. 적극적으로 옛날에 소극적으로 심사를 기다렸어야 돼. 신청 없으면 적용할 수 없었어. 근데 지금은 그냥 적용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출원시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사후와의 관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긴데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돼가지고 도저히 그 상표를 인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4호를 적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야? 상표 그 자체가 뭐 공소형식에 반하는 것, 그 상표 주는 의미가 그런 거죠.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 공소형식에 이제 이런 것을 판단하도록 4호에는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거 안 따져. 21호는 출원 과정을 봐야 돼. 그러고 따지는 거고요. 근데 어떤 상표는 여기 4호에도 해당하고 21호에도 해당할 수 있으면 양자 다 적용한다는 거고. 13호의 경우에는 뭐야?
특정인 상표 인식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등록만 돼 있고 동일유사하고 동일유사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관계만 있고 그러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다음에 출연사의 특별한 신의관계 이런 것을 13호는 요건을 하지 않지만 여기는 따지는 겁니다. 따지는 것이고 또 13호는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지만 21호는 그런 거 안 따진다는 것이고 13호는 상품의 제한면에서 제한이 없지만 이거는 동일유사 상품에만 적용된다는 것이고 어떤 출연 상표가 13호에도 해당하고 21호에 해당하면 양자 다 적용한다는 것이고 이런 것이 기타 다른 조문과의 관계인데 조약 당사의 도태 상표가 국내에서 주기조명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5인 운동 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9호나 11호나 12호 이런 걸로 적용해서 거절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표를 넘겨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거절 이유를 해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위반한다 그러면 거절 이유고 무효사유고 이거는 제척 기간이 없어요. 이것도 약간 좀 이상하죠. 조약당사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건데 사익적인 측면이 더 강한 건데 아무튼 없어.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문제로서 사용금지, 등록금지는 21호에 적용되어 있는데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부경법에 의해서 규정이 있는데 부경법 제2조 1호 3억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어느 하나의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나 대표자 또는 그 행일 전 1년 이내 대리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진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수입, 수출하는 행위, 부정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야? 파리협약 당사국, WTO 회원국, 그 다음에 TLT, 상표보조약 체약국, 아무튼 다 이런 멤버 컨트롤 얘기죠. 근데 뭐야? 21호는 조약해가지고 넓었잖아요. 이거보다 덜 넓어. 부경법에서는 뭐예요? 딱 세 조약에만 해당되는 거야. 딱 세 개만. 알았죠? 그 차이고. 그 다음에 대리나 대표자 또는 그 행일 이전 1년 이내에 대리나 대표자이었던 자야다. 옛날에 상표법도 이렇게 이신청 이후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 뭐야, 이 21호를 신설하면서 이 기간 1년 이내 이런 말이 없어졌잖아요. 예? 그런 게 또 부경법하고의 차이야.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은 이런 상표는 당연히 그냥 부경법 상표법 21호에 의해서 등록이 거절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 부경법에서 또 사용도 금지된다 하는 그런 것이 차이다. 이것도 21호 설명할 때는 부경법 요 조항도 언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항이 사용금지는 이런 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다 하는 것을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민사적으로 부정경쟁이 중지 청구 대상도 되고 손해배상 청구 대상도 되고 신용회복 조치 청구 대상도 되고 또 뭐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상표법 제34조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즉 부등록 사유 중에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구체적 부등록 사유 제1호부터 21호까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21개의 구체적 부등록 사유 이외에 상표법 제34조 3항에서는 제재 조치로서의 부등록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등록 사유에는 크게 두 가지 구체적 부등록 사유와 제재 조치로서의 부등록 사유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등록 사유에 대해서 논하라라든가 어떤 쟁점이 나왔을 때는 제재 조치로서의 부등록 사유도 연관이 없는지 생각을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34조 3항의 제출 부등록 사유의 조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자, 주로 이제 라이센시가 되겠죠. 상표권자 허락을 얻어서 사용하는 뭐 전용 사용권자, 통상 사용권자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자는 제1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4호는 건너뛰고 제5부터 제5까지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19조라는 것은 상표등록 취소 심판이거든요. 취소 사유가 쭉 이렇게 1호부터 9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4호 빼고 나머지 1호부터 3호 그리고 5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유로 이제 상표등록 취소 심판이 청구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표법에는 그 상표권자에게 상표가 등록이 되면은 이제 독점 배타적인 그런 권리를 인정을 해주고 있죠. 근데 권리에는 의무가 반드시 따르게 돼 있듯이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줄 때 또 법에 상표법에 일정한 상표권자 등에게 일정한 의무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할 것을. 대표적인 것이 사용 의무가 있고, 두 번째는 사용을 하더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해라 해서 정당 사용 의무가 있고요. 또 누구에게 사용을 허락해 준다, 라이센스 준다 그러면 정당히 사용하는지를 감독할 의무, 사용 감독 의무가 있고, 이렇게 사용 의무, 정당 사용 의무, 사용 감독 의무, 뭐 기타 어떤 부정경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위반이 됐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표 등록을 취소시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방법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한다. 유수해야 되고 사용해야 되고, 그것도 프로퍼 유수, 정당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 이제 위반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상표등 취소 심판이 청구가 됐어. 청구되면 그 청구일 이후에 여기 1, 2, 3호에 해당하는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에 대해서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가 출원해야만, 그러니까 여기 해당하는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경과된 후에 출원해야만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 날부터 3년이 안 지나면 이제 출원했다. 그러면 등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취소 심판 청구한 사람이 이제 뭐야? 출원하겠죠? 그 사람이 등록을 받게 되겠지. 예? 그럼 자기는 상표권을 잃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돈 들여서 왜 취소하겠어요? 그 상표권을 이제 취득하려고 취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3년 지난 다음에 해야 되는 선출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해서 이제 상표 등록을 다시 재취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규정을 왜 두냐면은 이렇게 취소 심판이 청구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취소가 되면은 뭐야? 이제 3년 동안 등록을 못 받잖아요. 그렇게 되니까는 뭐야? 취소 대상이 되는 상표를 포기를 시켜버려, 말소. 그럼 적어도 취소는 안 된 거 아니야. 에? 포기로 소멸된 것 뿐이지 취소로 소멸된 건 아니잖아요. 에? 그렇게 이제 우회의 편법을 쓰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취소 심판 청구 대상이 된 상표가 존속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 에?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제척 기간은 다가와. 그러니까 부득이 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보고 뭐야? 갱신을 안 해버려, 상표권자가. 그러면 뭐야?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는 거지 취소로 소멸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존속기간 만료되고 그럼 다시 또 출원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우회적인 방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럼 뭐 이게 제재유출소의 부등록 사유가 뭐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등 규정이. 그래서 이렇게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딱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내에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이제에 대해서는 그 이렇게 해당하게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출원해야만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품은 이제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해 지정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이렇게 했을 때 경우에 하는 것이다. 지적표 단체표의 경우에는 이제 상품이 동일 유사한 게 아니고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상품, 거기에 한해서만 이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면은 존속기간 만료로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상표권자와 상표권 또는 진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나중에 상표권 포기 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상표권은 전부 포기할 수도 있고 일부 포기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표등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예. 옛날에 이렇게 3호만 딱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예? 아까 1호나 2호 같은 방법을 써가지고 뭐예요? 이제 그 이 방법을 우회해서 피해가가지고 여기는 해당하는 거 아니, 취소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다시 상표권을 취득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법을 개정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조문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이걸 토대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법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상표권자의 등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이 강한 규정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상표권자가 상표권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했을 때, 이런 거 다하지 아니했을 때는 이제 뭐야, 크게 두 가지 불이익을 당해. 하나는 상표 등록이 취소가 돼가지고 상표권이 없어져. 상표권이 잃게 되고, 두 번째는 취득도 재등록도 어렵게 만들어. 이 조항이 해가지고 이제 3년이 경과돼야만 출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불이익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부등록 사유할 때도 이 사망에 대해서 제재수의 부등록 사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 관한 쟁점이 나왔을 때도 뭐야, 119조만 그 부분만 헤매면 안 돼요. 다시 34조로 돌아와가지고 34조 이 사망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 요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권의 상표를 사용하는 자여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여기서 해당한 사람은 소멸된 상표의 상표권자 또는 그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 한해서 여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때 소멸이라는 건 뭐야?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된 거거나 또는 뭐 포기로 소멸됐거나 또는 취소 신결 확정으로 소멸됐거나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이 청구되었을 것 4호만 빼고, 예, 그렇죠? 그래서 1호는 이제 3호 또 5호에서 9호까지 취소 사유를 근거로 해가지고 상표 취소 심판이 청구되었어야 돼요. 이걸 적용하려면은. 예.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판례, 이거는 좀 어려운 판례일 수도 있어.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써주면은 이제 고난도의 점수, 약간 가산점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것도 또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이제 나올 수가 있는 질문인데 조금 공부를 세심하게 하지 않으면은 좀 어려운 질문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본항에서 말하는 취소심판 청구라는 거는 반드시 모든 소송 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일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취소심판 청구가 계류 중이면 족하고 그 이후 그 취소심판 청구의 처리 결과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게 판례예요. 이게 판례라고. 다음 판례 중 옳은 것은 그른 것은 또 주관식에서는 뭐야, 이런 케이스를 내가지고 이걸 언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를 물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약간 조금 쉽지 않은 문제야. 그것인데 이렇게 해서 취소심판 청구가 됐어. 근데 어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은 이제 소송 요건 갖추지 못하면 이게 각하되잖아요. 예? 예. 그런 경우, 그래서 나중에 처리 결과가 뭐야? 각하됐다. 이거는 아무리 뭐 1호에서 3호 또 5호에서 9호 이후로 청구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뭐 각하됐거나 이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이 사망을 적용돼서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이 부적법한 소제기였으니까 판례는 뭐 그런 거 안 따진다는 거야. 아무튼 청구가 됐으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렇게 어떤 소멸이 됐고 그래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 출원됐다. 그러면 등록 못 받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모든 소송 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를 요하는 건 아니에요. 청구된 사실만 있으면 여기 해당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적용될 수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괜히 이거 각하된 거니까 여기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아닌 것으로 봐야 됩니다. 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2차 시험에 혼자 열심히 그냥 주장을 해봐야 그거는 쓸데없는 주장이라.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해서 지금 깊이 공부 안 했구나.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중요한 판례.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돼. 제가 잘 기억하라는 것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채조연이라든가 우리가 볼 때 난이도를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 열심히 한 사람은 합격시키는 거고, 좀 모자른 사람은 뭐 한 번 더 공부 더 하라고 떨어뜨리는 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데서 이제 갈린다고. 아까 판례나 이런 판례들에 있어서 이런 것까지 잘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답안에 기술할 수 있는지, 능력이 되는지, 또 문제 고를 수 있는지, 이런 걸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주의해야 될 판례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1호 내지 3호 또는 5호 내지 9호까지 이렇게 이제 취소 사유 이의 원인을 근거로 해가지고 상표 자체가 소멸이 됐다. 에? 그러면은 이제 1호부터 3호 내 5호 내 그 사유를 원인으로 한 상표 취소 신고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이 실익이 없어졌어. 소가 각하돼. 에? 그런 경우에는 상표 취소 신고의 형식적으로 확정돼 불가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와 같은 신규 확정을 근거로 해서 본항에 적용돼서는 아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취소 대상이 되는 상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갑이 이거에 대해서 119조 1항 1호 내지 3호 또는 5호 내지 9호 중에 어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사유를 가지고 취소 심판을 청구를 했어. 근데 또 갑이 또는 을이 누군가가, 아무튼 갑이나 또는 누군가가 이거는 또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이래가지고 또 청구를 했어. 또는 4호에 해당한다 해고 또 청구를 했어. 별도로 한꺼번에 이렇게 사유 4호까지 포함해서 청구한 게 취소 신고 청구한 게 아니고 4호를 별도로 청구했어. 또는 뭐 무효에 해당한다서 무효 사유를 가지고 청구했어. 근데 뭐야, 이것이 나중에 4호를 가지고 청구한 거 또는 뭐야 무효를 가지고 무효 심판 청구한 게 먼저 심결이 확정이 돼버려가지고 소멸됐어. 그러면 취소는 지금 1호 내지 3호 내지 5호 내지 9호에 해당해서 아직도 진행 중이야. 예? 그렇게 되면은 취소 대상이 되는 상표가 이미 무효 신결 확정이나 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확정해가지고 소멸됐잖아요. 그럼 취소라는 게 뭐야? 상표에 있어서 심판에서 취소는 장례를 해서 소멸시키는 거거든. 소급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야?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취소 신고 확정되면 앞으로 이제 소멸됐는데 이미 소멸돼 버린 거 뭐, 예? 이미 확정돼 가지고 다 끝나버린 거. 그러니까 뭐야, 뭐 법원이나 심판원이 애써서 그걸 들여다보고 판단할 실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소가 각하된다고. 그런 것들은, 예?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다. 예? 이래가지고, 예. 그런 경우에는 뭐야, 여기에 해당하는데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1호 내지 30조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취소 청구 있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로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어렵죠? 예, 그렇지만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이런 것은 뭐야, 민사소송법 2차 과목에 있는 민사법하고의 원리하고 이게 자꾸 연결되는 그런 파트예요. 예, 그래서 잘 알아놓으셔야 돼. 그 다음에 취소심판 청구일 이후에 34조 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취소심판 청구 후에 이렇게 존속기간 만료된 상품을 소멸한 경우, 또 상표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 또는 취소 신결이 확정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결이 언제 확정돼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으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지, 뭐. 불복수단이 없으면. 예. 그래서 언제까지, 뭐, 특허 심판원의 심결을 받았다.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다가 이제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심결 확정되는 거고, 또 특허법원에 어떤 심결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그럼 또 일정 기간 내에 대법원에 상고를 안 했다. 그러면 또 이제 확정되는 거고, 대법원에까지 갔다. 거기서 자판으로 그냥 확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 파기해가지고 다시 또 내려와서 또 신결 판결이나 이런 게 나와서 더 이상 다툴 사안이 없었다 하면 그 확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실이 특허청에 통보가 돼요. 법원에서 통보가 되면 그 상표 원부에다가 확정 등록 일자가 등록이 된다고.
그럼 확정일이 있고 확정 등록일자가 있어. 그럼 어느 게 확정일이에요? 확정일이 소멸되는 거예요? 확정 등록일에 소멸되는 거야? 예? 확정일에 소멸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 케이스 나오면은 확정 등록일이 언제니까 그때부터 소멸됐다고 보고 이렇게 쓰면 안 돼. 확정일을 보고 이날부터 소멸되는 이렇게 쓰셔야지. 예, 확정일을. 자, 그 다음에 소멸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그런 것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상표법 34조 사망 각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원해야 돼요. 3년 이내. 3년 이내 지나서 출원되면은 이제 제재조치 부등사유에는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등록받을 수가 있는데 3년 이내에 출원되면은 이제 아까처럼 문제가 된다 해서 해당의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원한 경우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 청구 후 해당하게 된 날 전에 출원한 경우를 하더라도 이렇게 보세요. 심판 청구가 있었어. 근데 출원을 이때 했어. 근데 등록 여부 결정 시대 되니까 이때 아직 3년이 살아있어.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34조 사망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받을 수가 없어요. 심판 청구가 있었죠? 그리고 출원했어요. 근데 등록 여부 결정시 가니까 등록 여부 결정시 되니까는 당시에 3년 이내잖아. 그러니까는 이때 봤을 때 3년 이내니까 이거는 여기에 해당한다 하는 게 판례고요. 요건 또 봐요. 취소 심판 청구가 있었어. 근데 출원은 언제 했어? 고전에 했어. 그러면은 이거는 이 34조 사망이 적용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 차이. 이것도 잘 알아놓으셔야 될 판례다. 그래서 제재조치 부등사유에 있어서 약간 까다로운 그런 판례들이 좀 있다.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 놓으셔야 우리가 객관식이라든가 또 사례형 주관식에서 대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재차 강조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34조 사망, 제재조치 부등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표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 다만 3년 이내 출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상표 등록 출원을 한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다 하는 것이 심사 기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까지 상표 등록의 요건 가운데 1. 구속 요건, 상표의 정의 때 설명드렸고요. 2. 인적 요건에 대해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해 설명드렸고, 3. 적극적 등록 요건, 즉 자타 상품 식별력이 있어야 한다. 상표법 33조에서 설명드렸고, 34조 소극적 등록 요건, 즉 다음과 같은 이러한 구체적 부등사유라든가 제재조치 부등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해야 된다 하는 부등사유로서 34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요건이 뭐예요? 절차적 요건이에요. 절차적 요건. 그래서 이제 상표는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상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출원이 해야 또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절차 요건 대표적인 것은 나중에 설명드린 35조의 선출원 문제, 또 38조의 일상표 일출원 문제, 그 다음에 상표 등록 출원에 관한 여러 가지 이게 관한 규정을 둔 상표법 제2장, 이 책에서 제4장인데에 대해서 보신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절차적 요건에 위반할 경우에는 이제 무효되거나 또는 등록이 거절되거나 이렇게 하겠죠.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까지 우리가 이 소극적 등록 요건, 즉 구체적 부등사유라든가 제재적 부등사유에 보면은 쭉 많은 조항들을 설명하면서 상표의 동일유사, 상품의 동일유사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잖아요. 규정도 많이 있고, 그만큼 다른 또 뒤에 가면 침해 문제라든가 효력 범위 따질 때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벌칙에 있어서는 이런 거 따질 때 이 상표의 동일유사, 상품의 동일유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게 상표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이 상표의 동일유사, 상품의 동일유사 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 이 강의 때 한 번에 모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것만으로도 독자적 시험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또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